재개발 재건축은 지금은 기회가 아니다. 언제가 또다시 재개발 재건축의 시대는 또다시 오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말씀해 주신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미분양 같은 것들은 좀 잡혔잖아요. 현재 미분양 주택 전국 데이터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미분양 지금 전국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21년 11월 달에 미분양이 바닥을 찍고 요 이후로 이제 미분양이 올라왔고, 특히 이제 22년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 이제 보시면 미분양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완전 초토화됐었죠. 그리고 이제 23년 1월 달 대책으로 인해서 다시 미분양이 감소를 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23년 12월 달부터는 다시 지금 미분양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선 지나고 나서 지금 엄청난 지금 서울만 해도 지금 올해 4만 5천 채 정도의 지금 분양 예정 물량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미분양이 어떻게 될 거냐? 여전히 아직은 뭐 엄청나게 크게 늘지는 않지만 일단 미분양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부동산 PF 문제가 지금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미분양 데이터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분양 데이터 관련해서는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은데 일단 미분양 데이터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미분양을 다 신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가 여기 너 정확하게 미분양 얼마야? 이거 진짜 제대로 한 거야, 만 거야? 를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건설사에서 알아서 신고하는 대로만 집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미분양은 이거보다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냥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정도만 지금 한 6만 5천 채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분양이 지금 다시 늘어난다라는 게 지금 이때처럼 그렇게 별로 지금 좋지 못한 신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24년 하반기를 우리가 정말로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하반기 지금 안 좋게 보시는데 하반기랑 언제까지 안 좋아지는 거죠? 시나리오별로 다릅니다. 네. 자, 예를 들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40% 정도의 거품이 있거든요. 데이터로 봤을 때 40%까지요? 예, 40%까지. 40%가 거품이 있다는 얘기는 20억짜리 아파트가 12억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최악의 경우에는. 자, 그런데 시나리오는 두 개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나리오. 완만한 하락장, 그 다음에 급격한 하락장. 자, 완만한 하락장이 나타나게 되면은 앞으로 한 2년 정도 하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급격한 하락장이 오면은 이 하락장이 1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시작이 저는 하반기 어느 즈음, 이게 한 7, 8월이 될 수도 있고 늦어지면 뭐 10월, 11월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가서 아마 이게 급락을 할 건지 완만한 하락을 할 건지가 어느 정도 지금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좀 윤곽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면은 빠르면 내년에 바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늦으면 한 26년 정도는 돼야 바닥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하락장이 한 최소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는 더 지속이 될 수 있다. 아마 완만한 하락이 한 20% 정도 하락일 거고 급격한 하락이 한 40% 정도 하락을 보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완만한 하락과 그럼 급격한 하락 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죠. 어차피 크게는 두 가지 시나리오라면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점이 있을 거잖아요. 자, 예를 들면 22년 하반기에 엄청난 급락장이 나타났잖아요. 순식간에 한 6개월 만에 20에서 50%가 빠졌으니까. 문제는 환율. 이때 환율이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미분양이 급등을 했습니다. 환율과 미분양 추이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따라서 급락이 나올 거냐 완만한 하락이 나올 거냐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환율이 뭐 한 1,400원을 넘어선다, 이런 일이 하반기에 혹시라도 생긴다라면 급락의 모양새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환율과 우리나라 부동산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일단 환율이 항상 이렇게 올랐던 시기가,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지금 환율 데이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환율을 보시면 요때 이제 IMF 때 엄청난 급등을 했었죠. 이때가 이제 IMF 때고요.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던 시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위기 때, 또 금리위기 때도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때 또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22년 하반기에도 어땠죠? 환율이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엄청난 폭락장이 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라는 건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뭔가 상당히 이상 신호가 있다라는 거고, 이것은 결국 부동산 시장의 폭락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역사적 패턴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정부에 좀 방어를 해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 추세 자체는 환율이 어떤 추세죠?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어떻게 될 건지를 지켜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 자, 여기에 너무나도 아이러니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찝찝한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외환시장이 몇십 년 만에 24년 7월 달부터 개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야간에도, 지금은 아닌데 이제는 야간에도 거래가 돼요. 그래서 무슨 판이 벌어지느냐? 이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는 환경이 올해 7월 달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환율이 이 변동폭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24년 7월 달부터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이런 판이 깔려 있는 거 자체가 굉장히 저는 찝찝합니다. 대표님은 환율이 점차 더 올라갈 거라고 1,400원도 돌파할 거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뭐 그거는 뭐 미래를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적인 요인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이런 상방도 우리는 좀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집값 하락 때가 뭐 환율도 있었고 미분양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도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할 텐데 올해 금리 인하가 예상한 것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부동산 시장에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플러스로 그 늦어지고 있다 해도 안 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더 올린다 생각하시는 전문가는 사실상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도 올해 한 번이라도 하든 아니면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로 인한 영향은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듯이 어떤 세상의 변화에 잘 발맞춰서 사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의견이 아니라 하워드 막스나 뭐 일부 이런 전 세계 최고의 이제 석학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과 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조합을 해본 결과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세상에 자산 시장이 계절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차트가 뭐냐? 바로 이제 미국 정부 10년 채권 금리 차트입니다. 요게 이제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요게 이제 지금 희미하게 지금 선이 보이죠? 요 선 보이세요? 네네 보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때는 출렁출렁하면서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랐어요. 무려 거의 40년을. 그리고 또다시 1981년을 고점으로 출렁출렁하면서 금리가 거의 40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이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세상은요, 특히 이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딱 이때였습니다, 이때. 자, 이때. 자, 그런데 이때는요, 지난 80년을 놓고 보잖아요.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낮고 금리가 낮았던 상황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냥 계절로 따지면은 여름이었던 거죠. 초여름. 그리고 금리가 아주 낮고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은 어떻죠? 엄청나게 좋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렇게 지금 올라가면서 이런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자, 우리는 40년 동안 계속 금리가 내려가는 환경 속에서만 살아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출렁출렁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세상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금리 시대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큰 그림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던 분들은 전부 다 큰일 날 겁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하워드 막스도 이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시 체인지, 상전벽해.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상기후. 이상기후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쵸? 먹을 게 귀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출렁출렁하면서 금리는 올라가죠. 그리고 이상기후는 계속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국가 간에 계속 지금 서로 싸우잖아요. 전쟁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념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출렁출렁 이때가 이제 보면은 거의 16%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세상은 저도 상상 못 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보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 이렇게 초저금리의 세상이 또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산 시장에 접근을 했다가는 저는 진짜 큰 코 다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인하를 뭐 작년 말만 해도 다 뭐라 그랬어요. 올해 초중반부터 지금 금리 인하 할 거라고 했죠. 근데 지금 언제 지금 금리 인하 될지 알 수 없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인 거고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예전처럼 과감하게 뭐 엄청나게 금리를 초저금리로 낮추고 이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세계 석학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좀 내려간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뭐 당장 어떤 현실화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저금리 시대로 부동산 투자 돈을 버는 시대는 이제 앞으로 잘 없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셔서 예전에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사기만 돈 버는 경우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은 돈 벌기 힘들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재개발,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대출 금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 기간이 중요해요. 왜냐면 대출 금리가 높아도 만약에 2, 3년 안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럼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 안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입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높으냐 낮으냐 이거에 따라서 또 사업성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따져 보시죠. 대출 금리가 어때요? 높아요. 일단 재건축 재개발이 부정적이죠. 자, 그다음에 사업 기간. 길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신속 통합 계획이니 뭐니 이런저런 정책들로 짧게 해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좋아지려면 땅값이 올라가 부동산이 막 올라가면은 그러면 또 사업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니까 일부 이제 어떤 고가 이런 시장만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시장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예전과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모든 요인들이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에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가격은 거품이 껴있고,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은 기회가 아니다. 언젠가 또다시 재개발 재건축의 시대는 또다시 오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그럼 가계부채는 어느 정도 있고 부동산 PF 문제 앞으로 또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가계부채는 이제 좀 우려가 많았는데 좀 감소를 하다가 다시 최근에 좀 또 신생아 특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보다 사실 이제 더 심각한 거는 바로 기업부채입니다. 기업부채가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지금 연체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표들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명확한 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은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인 GDP 대비해서 가장 많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경고를 하는 거고, 다행스럽게도 금리가 좀 인하가 되고 그러면 부채가 많아도 문제 없겠죠. 그러면 괜찮겠지만 우리의 예상보다 지금 예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금리 떨어진다고 했는데 뭐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되고 혹시라도 일부의 우려들은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부채가 많고 PF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는 상당한 충격파가 저는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의 향방을 잘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기간도 중요한데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멈춘 상태로 지금 꽤 오랫동안 진행을 지금 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틸 수 있는 여력들이 계속 이제 좀 점점점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빨리 좀 조속히 금리 인하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기에는 물가 인상이 또 굉장히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라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이제 금리 인하를 못하고 지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에 그 경매 건수는 좀 어느 정도로 많아진 거고, 하락장에서 경매 빛을 발휘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매는 해도 되는 걸까요? 자, 이제 경매 통계를 보시면요, 이거는 물건에 상관없이 전국을 본 거고요. 제가 예상한 대로 앞으로 경매 건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고 했죠. 24년 4월 달에 경매 건수가 16,951건으로 최근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그래서 경매 건수는 지금 출렁출렁 하면서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은 지난 2013년, 10년 만에 지금 최고치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경매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오겠죠. 물론 일부 고가 시장은 여전히 좋지만, 그래서 경매를 봐도 이게 시장 상황이 정말로 녹록지 않구나 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24, 25, 26년은 경매로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서울은 제가 좀 고평가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보통 방송에 많이 하는 울산은 앞으로 데이터로 좋아질 게 훤히 보이고, 그게 이제 아마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 바닥을 치고 저는 이제 울산이 대세 상승할 거라고 놓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일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미 무릎 밑에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경매로 지금이라도 투자를 저는 시작을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